안녕하세요. 일요서울 기자수첩 김선영입니다. 지난주 발행된 일요서울, 재미있는 기사 많았나요? 그 기사들 중에서 뒷이야기가 조금 더 궁금해지는 기사들 모아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면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모두가 우승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팀추월로 불거진 파벌 싸움 관련해서 오두환 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팀추월 경기 혹시 보셨나요? 봤습니다. 할 말이 없을 정도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사실 올림픽 경기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일 처음 보면서. 그래서 팀추월 자체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경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 자기 동료 선수를 놔두고 그냥 갈 수 있을까. 사실 보면서 야, 내가 저 선수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결국 노선현 선수 인터뷰도 하고 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제일 컸고요. 저는 사실 스포츠 룰을 정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열심히 달리길래 오, 우리나라 선수들 달리네 하고 봤는데 멀찍이 떨어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몰랐어요. 사실 팀추월 경기를 잘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 이전에는. 근데 말 그대로 3명의 선수가 같이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 들어간 선수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밑에 끝에 있는 선수를 데리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완전 왕따를 시켜버린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경기를 보고서 왕따 논란, 왕따 추월이라고 얘기가 붙었으니까요. 아무튼 이 일로 연맹과 협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엄청 높아졌어요. 네, 뭐 이번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연맹과 협회에 대한 비난도 많았고요. 그 이유가 뭐 비리도 많고 그다음에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대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는 저도 잘 아는 그 빙신연맹 그렇게 조롱까지 당하는 연맹이에요. 왜 그런 거죠? 뭐 기본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뭐 하다못해 선수들에게 지급돼야 될 돈이 횡령이 된다거나 뭐 유니폼에 관련된 것들 뭐 그런 비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대표 선발전에 관한 것도 그렇고 운영에 관한 것도 그렇고 보수에 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맹이나 협회 쪽은. 연맹, 협회 비리나 그런 부정 핵심은 파벌 싸움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그런 부정부패 비리들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파벌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벌 싸움의 핵심 하면은 일단 그 성적 우선주의. 금메달은 따야겠다. 그렇죠. 근데 금메달을 누가 따냐? 내 선수가 땄으면 좋겠다. 그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엘리트 체육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딱 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학벌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일 많은 게 저희 한체대, 그다음에 용인대, 마사회 이렇게 세 개가 엮인 거라고 봅니다. 이 단체 특히 태권도, 유도, 그다음 빙상 다 이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벌 문제 제일 이제 유명했다라고 하는 선수들이 몇 명 있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안현수 선수 있고 추성훈 선수도 있고 사실 추성훈 선수 때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안현수 선수도 더 유명해지긴 하지만 근데 이 추성훈 선수 때는 말 그대로 용인대와 비용인대의 싸움이었고요. 안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한체대와 비한체대 그 싸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국적까지 버리고 다른 나라로 국적을 바꿔가면서 다른 국적을 취득하면서까지 그 경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근데 얼마나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으면 국적을 버리고 스포츠를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갔나요? 먼저 추성훈 선수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추성훈 선수 같은 경우는 제1교포 4세입니다. 아버지도 유도 선수 생활을 했고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유도 어렸을 때부터 유도를 배워왔는데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고등학교를 유도 명문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세유 고등학교가 나왔는데 거기서 일본에서 국가대표 활동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국적이 일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국대회까지도 우승을 휩쓸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하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의 국가대표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입단을 부산시청에 했는데 이 당시에 제가 한번 성적을 한번 찾아봤어요. 추성훈 선수 성적이 얼마나 좋았나? 봤더니 2000년도 코리아 오픈 유도대회 81kg급에서 준결승, 결승에서 단판승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다음 해인 2001년도에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도 전 경기 한판승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대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추성훈 선수가. 그래서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그때 한 말이 참 이 단편적이긴 하지만 이 파벌 싸움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데 용인대 선수와 판정까지 가면 항상 패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결국은 학벌을 넘지 못했던 거고요.
추성훈 선수와 비교되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선수도 제1교포 3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선수 현재 국가대표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리우올림픽 때 국가대표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시안게임하고 돌아오는 도쿄올림픽에서도 국가대표 출전할 예정이고요. 어떡해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 선수가 73kg급인데 아주 실력이 출중합니다. 거의 뭐 간판급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좋다 보니까 일단 국가대표가 됐고, 사실 또 하나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선수가 어디 출신일까? 네. 봤더니 용인대 출신입니다. 물론 이 선수의 실력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따져보니 결국 이 선수는 용인대로 가서 국가대표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추성훈 선수는 용인대에 가지 못했죠. 굳이 따지자면은 실업팀에 가서 했던 거였으니까요.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갑자기 추성훈 선수한테 감정이입을 해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어요. 결국 그래서 일본 국적을 땄잖아요. 그렇죠. 일본 국적을 따서 사실 추성훈 선수가 국내에서 활동한 게 찾아보니까 한 3년 7개월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2001년도 10월 달에 일본으로 돌아갔고 결국 귀화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서 이름이 아키야마 요시히로가 됐죠. 그리고 나서 2002년도 부산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했습니다. 일본 대표 선수로. 그래서 결국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조국을 맺혔다 그랬나? 그렇죠. 그거 신문 제목들이 다 그렇게 누가 뽑았어? 정말 아니 이 사람은 얼마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한 판을 했을 텐데. 그래서 나중에 추성훈 선수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1위가 되다 보니까 애국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추성훈 선수가 그 당시에 감정이 어땠냐면 일본 일장기도 보지 못하고 태극기도 보지 못하고 정 가운데를 쳐다봤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또 어떡하지? 무슨 어떡해요? 난 정말 나 그런 거에 정말 안현수 선수도 비슷하죠. 그렇죠. 2011년도에 러시아로 갔습니다. 네, 우리 빅토르란. 네, 빅토르란 참 실력이 너무 좋았는데 좀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안현수 선수 같은 경우도 근본적으로 파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좀 기존 스포츠와 다른 게 어떻게 보면은 파벌 문제의 수혜자면서 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안현수 선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빙상계에서는 그 파벌 싸움이 가장 심했던 때, 특히 한체대 대 비한체대 간의 파벌 싸움이 심했던 때가 2006년입니다. 2006년도 그때 토리노 올림픽 때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 안현수 선수가 최고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안현수 선수 한체대잖아요. 한체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안현수 선수가 전명구 부회장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로 보면은 금메달을 3개를 땄고요. 동메달을 하나 땄습니다. 최고 성적을 거뒀는데 이 선수가 이 대회 끝나고 나서 또 논란에 휩싸였어요. 이번 평창 올림픽처럼.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당시에 보면은 1인자 안현수에 가려서 2인자 소리를 듣던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이호석 선수인데 그 선수가 또 인터뷰에서 또 폭탄 발언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 1500m에서 안현수 선수에게 금메달을 안겨주기 위해 일부러 추월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호석 선수는 경희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한체대, 비한체대에서 피해를 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수혜자잖아, 수혜자. 그렇죠. 근데 안현수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를 떠날 때는 소속팀이었던 성남시청이 해체돼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면에 살펴보면 또 재밌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명규 라인이었던 안현수 선수가 전 부회장하고 좀 갈라지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전 부회장하고 되게 사이가 좋았는데 안 좋아지게 된 계기가 2007년도에 졸업을 하면서 안현수 선수가 실업팀에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 부회장이 실업팀을 창단해서 보여줄 테니까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업팀이 창단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1년을 이제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성남시청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안현수 선수는 성남시청에 가게 된 거고 그때 이제 전 부회장과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안현수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은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국가대표에 뛸 수 있는 곳을 찾아간 곳이 바로 러시아였던 거죠. 다시 이번 평창올림픽으로 돌아와서 노선영 선수는 그러면은 한체대인가요? 비한체대인가요? 한체대 출신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빙상협회 정말 힘들어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빙상연맹에는 한체대와 비한체대, 그 다음에 전명규와 반전명규, 그리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에이스 대 비에이스의 싸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팀초의 문제는 그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걸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선영 선수도 결국 한체대 출신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번에는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김보름 선수랑 같이 또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보니까 전명기 부회장이 김보름 선수, 이승훈 선수, 정재훈 선수 3명을 따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 차례 빙상장에서. 그리고 다른 선수당은 태릉 이제 국제 스케이트장에서 훈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사이에서 소위 메달 딸 사람들만 따로 훈련을 한다라는 소리가 나왔던 거예요. 이미 선수들 사이에 갈라진 거죠.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해서 세계대회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로또 복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단어인데요. 사업자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취재하신 이범희 기자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팀 이범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로또 얘기만 해도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가지고 네. 말을 못 잇겠어요. 이게 국책사업 같은 건 줄 알았더니 사업자가 따로 있었나 봐요. 네, 이번이 4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벌써 있습니다. 4기나. 네.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7일인데요. 오늘 로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PT를 진행을 합니다. 3군데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고요. PT 이후에 바로 자정에 결과 발표가 나옵니다. 내일 자정인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사업이 12월 2일부터 오는 12월 2일부터 이 사업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들어가게 됩니다. 벌써 4기라니 1, 2, 3기도 잘 모르는데 네. 그건 알아요. 나눔 로또 뭐 농협 뭐 이런 네. 거 그 정도는 아는데 1, 2, 3기는 누구였나요? 일단은 1기는 국민은행이 했었었고요. 2기, 3기는 유진그룹. 5년마다 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유진그룹이 한 번 더 하게 돼서 2, 3기는 유진그룹 컨소시엄이 했었고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의 입찰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거 돈이 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한테도 로또가 복권이지만 이 사업자들한테도 복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다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지난 2017년 복권 판매액을 좀 따져보면요. 하루 평균 104억 원 정도. 하루에요? 예, 하루 평균. 104억이요? 네. 연간 총액으로 따지면 4조 1,561억 원 정도로 잠정 집계가 되고요. 그 판매량 증가와 함께 수탁업자 목으로 되는 게 복권 판매 수수료인데요. 이게 2014년도는 426억, 2015년도는 467억, 2016년도는 516억 정도. 그러니까 매년 한 500억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꽤 많네요. 네. 이게 말하자면 선정이 되면은 큰 변동 없이 이게 꼬박꼬박 연금처럼 매년 500씩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한 입찰 제한 배정 항목을 좀 살펴보면요. 입찰 심사는 총 10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업 수행 425점, 시스템 부분 425점, 가격 부분 15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번 4기 사업자에서는 도덕성, 특히 공공성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데요. 구성 주주의 위법성 항목에 따라서 컨소시엄의 감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일례로 3기 때는 4점 차이로 유진이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요 1.1점이 엄청난 큰 방향을 일으킨다고. 만약에 복권이 당첨됐다. 내가 한 10억? 네. 당첨이 되면은 제 손에 실제로 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나요? 10억이 당첨됐다고 해도 기타 소득세하고 지방세를 빼면 한 7억 정도를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최고 많은 금액으로 당첨된 사람은 얼마나 받았죠? 현재까지 나눔 로또 1등 최고 당첨 금액은 2월 된 게 있어가지고 19회차에서 1등이 한 명 나왔는데 407억 원 정도 가져갔다고 합니다. 407억, 실수령액이 407억인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어이구야 한 700억쯤 될래나? 600, 700억쯤 됐다는 얘긴데. 네. 이 당시에는 복권이 2,000원씩이었었습니다. 지금은 맞아. 1,000원씩이지만 그랬죠. 당시에는 2,000원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네. 조금만 해도 일단 2배네요, 금액이. 네. 제일 작은 금액은 546회차에서 1등이 3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명이 나눠 가진 돈이 한 4억 500 정도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최다 당첨 많이 된 말 그대로 로또 명당 어디 한 군데만 찝어주시면 일단 제일 많이 배출된 데는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일카 서비스 센터거든요. 카 서비스 센터요? 여기서 1등 당첨자가 33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33명이 당첨이 되지? 카센터에 뭐 꿀 발라놨나?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데는 스파입니다. 스파요? 네. 여기서는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스파인데요. 여기서는 3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요. 30명. 예. 대구시에 있는 편의점에서는 12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복권 1등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그 네. 이름. 만약에 이범희 기자 된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요새 그 캠핑카 쪽에 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요. 캠핑카하고 드림카, 그러니까 캠핑카를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를 하나 사고 싶습니다. 직장인들의 로망이죠.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뭐 그 복권 당첨되면은 회사 때려친다는 사람 되게 네. 많았는데 요새는 꿈도 좀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저는 무조건 땅입니다. 저 부동산 되게 좋아하거든요. 땅 살 겁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창규 회장 불법 자금 의혹 관련해서 정치부 홍준철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부 홍준철입니다. 황창규 KT 회장 그 불법 정치인 후원금 때문에 그 사건이 불거졌어요. 그렇죠. 황창규 회장이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을 하려고 했죠.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임원 한 40여 명들이 각자 그러니까 과기정보통신위원회 뭐 그런 관련된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서 로비를 한 거죠. 증인 채택을 하면은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통상 기업의 수장들은 그런 국정감사에 나서기를 꺼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관 업무 담당자들이 이제 그거를 맡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불법 후원을 하면서 증인 출석을 취소하도록 만든 사건이죠. 상품권을 뿌려가지고 이걸 무마하려고 했다고 해요. 이 상품권 깡이라는 게 어떤 방법이죠? 뭐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롯데백화점 뭐 상품권이 10만 원짜리다. 그럼 뭐 그 상품권을 하는 구두방이나 있잖아요. 갖다 주면 한 9만 원 정도 돌려받죠, 현금으로.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후원을 한 거죠. 원래 이제 법인은 의원들한테 후원금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만 할 수 있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지금 55명의 의원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라고 뭐 최근 방송 보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황창규 회장은 당연히 그런 적이 없다, 지시한 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임원들이 움직이는데 황 회장이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냐, 불법적으로 건네주는 것도 포함해서 후원을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려진 규모는 아까 전에 의원 55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금액적인 규모는 얼마나 되죠? 금액은 3억 6천만 원이니까 분이 안 됩니다. 금액은 의외로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금액에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후원했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주요 타겟 대상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라고 있어요. 여기 여야 의원이 2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업 관련된데 특히 KT통신을 이제 관리 감독하는 위원회고요.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정무 기업부 관련된 위원회가 한 20명 되고, 그러니까 이런 좀 기업 관련된 그런 의원들을 대상으로 그 여야 의원들한테 사실 의원들이 불법적으로 전해졌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경찰에서는. 핵심은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정황이잖아요. 김현장이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법무법인 1위를 달리는 업체입니다. 수입료도 세고, 네, 여기서 지금 그 법률 자문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는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경찰 출신, 뭐 국정원 출신 상당히 많습니다. 국세청 출신도 있고, 그런 사람 친분을 이용해서 특히 이제 경찰 출신들, 고위직 경찰 출신들을 이용해서 이제 정보를 빼내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역으로 이제 캐대 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뭐 임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해당 의원들이 이제 경찰 소환을 했는데 일부 그런 사람들한테는 변호사를 대동을 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검찰 조사에서 나는 다 말하겠다 해서 경찰 수사 자체를 신뢰를 못 하겠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거부를 하거나. 네.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만난 그 경찰 그 관계자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관계자의 고충은 이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경찰 조사는 KT에서 주장하는 거죠. KT 측에서 그 청와대 오더로 황 회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오더로 지금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의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만났을 때 가장 고충을 토로하더라고요. 이석채 회장 때도 이런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는 게 이게
KT란 회사에 대해 약간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 지금 민영화된 지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재계 순위는 11입니다. 재계술이 11이요. 그리고 그 황창규 회장의 연봉이 한 24억인데 활동비까지 치면 연 30억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출근하면 7억? 7천만 원. 하루 출근하면 7천만 원 상당의 돈이 벌리는.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가 계열사가 36개인데 이 KT라는 데가 성장하게 된 게 우리가 예전에 가구에 있던 전화 네,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는 가구. 전화 사채, 채권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지금의 현재 KT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머니는 국민 세금에서 그렇죠. 나와서 큰 회사. 그래서 민영화가 됐지만 아무래도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KT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실제로 국회의원도 많이 배출했어요. 그리고 계열사도 자리도 많고 이런 요직을 전 정권에서 임명한 회장이 있다는 것에서 현 정권의 입장에서는 특히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대선 공신 중에서 참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결국은 표적수사다. 근데 이제 표적수사라는 말은 뭐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들었을 때 표적수사가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지금 불법 정치자금 후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권력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어차피 권력을 잡으면 그 새로운 사람들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게 권력의 습성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람을 하고 싶은 게 아무리 그 사람이 좀 잘했다고 하도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지금 초기에 내세웠단 말이에요. 전 정권 인사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와중에 아무리 저기여도 이 노른자 자리를 전 정권이 임명한 인사를 주기는 좀 그렇죠. 그럼 이번 일로 어떻게 결과가 날까요? 아마 뭐 살아있는 권력이 어쨌든 뭐 결심을 한다면 그 현직의 아무리 성적이 뭐 좀 나아졌다 할지라도 버티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게 뭐 대체적인 관측이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니까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일요서울 기자수첩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